그래서 오늘 오신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우린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이 최근에 이제 TVN 차이나 플러스에서 소개가 됐어요. 보시면 뭐 무슨 세포 같은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모든 생명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 박테리아부터 해서 쭉 세균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공룡도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다 진화가 돼 가지고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만약에 치면은 요걸 24시간을 치면은 11시 59분 밤 그때 딱 인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우주의 역사가 이 인간에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요거는 인류가 그럼 처음 어디서 생겼을까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학설은 그게 아니라 다지역,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도 이제 결론이 안 났어요. 하지만 다지역 기원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다지역 기원설 중에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초기 인류죠. 초기. 이게 시간을 흘리면서 계속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덜란스 뭐 쭉쭉쭉 나왔는데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 요 정도 15만 년 전쯤에 나왔던 걸 보고 있는데요. 그 종이랑 우리랑 똑같느냐?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능, 뭐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1만 년 전에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이처지라고 이제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된 건데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고대 인류의 서식지와 종의 계승에 대한 기후의 영향이다 해서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하면 공전궤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지구의 환경, 기후도 변합니다.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아주 추우면 빙하기 그죠? 아주 더우면 감비기 이렇게 바뀌는데 요 바뀔 때 여기 분포 있죠. 이게 분포입니다. 인류가 어디에 분포를 했나 했을 때 40만 년 전에는 여기 쪽 이쪽에만 분포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30만 년 전쯤에 이렇게 아프리카 남쪽, 뭐 이쪽 중동 이쪽으로 이제 분포가 됩니다. 유럽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연구를. 그리고 30만 년 전에 이렇게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부터 이렇게 진화가 된 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점 분포 지역이 넓어지죠. 근데 넓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후가 변한 거예요.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징어 있죠, 오징어. 오징어가 요즘 도미에서 안 잡힌다고 그래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해로 갔습니다. 서해. 그럼 만약에 내가 오징어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잡아서. 그러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네, 서해로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동식물도 이동을 하고 사람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오징어 말고 지금 뭐가 많이 잡힌다고요? 참치가 많이 잡힌답니다. 참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참치를 더 좋아해요. 오징어보다. 그리고 적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의 전체 기후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보면 기후가요. 예전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가 엄청 큽니다. 이러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박테리아나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있어도 인간은 살기가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사막이었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저 남극처럼 추워져요. 그럼 못 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냐면 이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변화가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류가 나타나요. 그랬다가 지금은 추워졌다가 쭉 올라가서 계속 평형을 이루고 있죠. 요걸 이제 홀로세라고 합니다. 홀로세. 요 기간은 약 10,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기후가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만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신석기혁명이라고 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주로 뭘 했습니까? 떠돌아다녔죠. 네, 수렵, 채집. 네. 산에 가서 과일 따먹고, 바다 가서 뭐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고, 산에서 또 들에서 이제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정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때를 이 최적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약 2만 년 전에 최혹한기라고 있었어요. 최혹한기. 그래서 가장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 지구상으로 살아남은 인류가 몇백 명, 몇천 명이 안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 속으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다 죽었으면은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물 속에서 정말 추우니까요. 정말 생명만 부재할 정도가 됐을 때 정말 많은 사유를 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유. 그래서 이 인류가 요 혹독한 시련들을 겪고 나서 최적기에 오면서 이제 문화를 확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 운명이라는 것도 결론은 기후에 따라서 변화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년 전이 지나면서부터 세계 4대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죠. 그래서 이 4대 문명의 특징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강가에. 네, 강가에 있다. 그래서 강은 신석기 시대예요. 네.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 있었죠. 산에.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 들러 나와서 강가로 모입니다. 강가로. 그 다음에 북반구에 위치했다. 북반구가 아무래도 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남반구보다는. 그 다음에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막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왜 여기는 문명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나일강이 있고요. 여기에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럼 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 고원에서 이렇게 강이 쫙 이렇게 흐르게 되면 밑으로 갈수록 퇴적물이 쌓여요. 퇴적물이 쌓이면 녹지가 조성이 되고 양분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흙을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명이 꽃피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황하도 마찬가지죠. 황하도 이쪽 고원에서 계속 흙이 쌓이는 거예요. 퇴적이 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은 지금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 있습니다. 4대 문명이 이렇게 있어요. 특징을 보면은 위도가 이렇게 돼 있죠. 위도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조금 연결성을 찾아보고 싶다. 자, 연결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데니소바 동굴이라고 해서 이쪽 시베리아, 러시아 위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게 나왔어요. 요게 공예품이. 요게 뭘로 만든지 아세요? 자, 저랑 같이 이제 생각하면서 예? 뼈 비슷합니다. 네? 모르겠죠? 이게 타조 알 껍데기로 만든 거예요. 타조 알 껍데기. 뭐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5만 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타조 알 껍데기가 어디서 구해왔나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바이카로 아니면 몽골 사막에서 갖고 온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거리가 우리나라가 요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2배가 넘는 거예요. 이 거리를
타조알 껍데기 구워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조알을 보내면 여기서 가공을 해서 다시 사온 거 아니냐, 아니면 거꾸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5만 년 전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시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자, 근데 이게 또 약 7,000년 전에, 8,000년 전에 홍명화 유적에서 나온 옥기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홍을 판 건 귀걸이 하려고 한 겁니다. 귀걸이. 귀에 꽂으려고. 그래서 이걸 옥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로 변했다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그랗게만 했다가 이걸 귀에 했다가 뭔가를 상징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뭐 같죠? 이 무슨 동물 같으세요? 달팽이요? 여기 얼굴만 보셔야 돼요. 학자들은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 그래서 옥으로 만든 돼지, 용. 그래서 옥저룡이라고 합니다. 옥저룡. 그럼 요 돼지, 여기가 저고요. 이 길기 때문에 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다 길면 다 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렇게 동그랗게 좀 대칭을 맞춰가지고 딱 만들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하늘 뭐 왜 하늘, 우주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미학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루 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참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걸 이렇게 표상으로 한 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건 이제 옥기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한 겁니다. 세 개를. 그래서 홍명화 유적에서 나온 옥기, 여기가 홍명화거든요. 오한기라고 있습니다. 적공시, 칙펑이라고 하는데 적공시 안에 오한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홍명화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요동반도인데요. 수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암. 그리고 여기는 잘 아시는 강원도 보성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옥이 형태가 일단 똑같죠. 옥은 재질을 좀 달라요. 수암하고 수암하고 보성하고 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왜 춘천옥, 보성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달라요. 화강암도요. 이렇게 생긴 한강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무늬가 다르게 생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옥하면은 수암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옥 광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산에서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옥을 캡니다. 원석을 캐가지고 그거를 여기까지 실어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여기 아마 여기서 보성까지 이제 옥을 캐러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게 8,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옥입니다. 제가 수암박물관에 갔을 때 그 정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옥출 동방. 옥은 동방에서 나온다. 그럼 이 옥이 성질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옥이요, 제일 비싼 겁니다, 그 박물관에서.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요 하나가 얼마짜리 것 같으세요? 2천만 원. 1억? 이게 아마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귀하대요.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당시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요.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싸구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 비싸요, 1000만 원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석이 있고요. 이 안에 옥이 있는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 8000년 전에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아이스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이름은 웨치라고 불렀습니다. 웨치.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에 이 시신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미이라처럼 된.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엔 등산객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80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를 이렇게 쭉 분석해보니까 여기 있죠. 아시아종 균이 발견됐다. 그 유럽인들은 없던 그런 균이 아시아인에게만 있는 균이 이 사람 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시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전투를 하면서 쫓기다가 화살을 2대 맞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화살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무기가 이제 활도 있지만 요것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금속이죠, 금속. 실제로는 구리입니다. 구리가 99.9% 정도 돼요. 순구리로 만든 무기죠, 무기.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청동기라는 게 기껏해야 4000년, 5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80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5000년 이상 된 청동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때 만들긴 만들었어요. 우리 왜 치우처럼 보면 구리로 된 뭐 이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000년, 6000년 전에 구리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합금술을 몰랐어요. 합금술. 그러니까 무르죠. 무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된 겁니다. 쉽게 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소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떤 실용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청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합금술이 나오기 전에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농업혁명을 유럽으로 갖고 온 첫 번째 농부가 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 농업혁명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웨치가 발견된 알프스가 저쪽입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옮겨가려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라시아 네트워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쿠시나메라고 해서 이건 페르시아 왕자와 결혼한 신라 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는 신라를 바실라라고 했어요. 바실라. 그래서 이 왕자와 결혼해서 그 실화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그 동화책으로 또는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요건 뭐냐면 쿠르반이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던 무덤입니다, 무덤. 요거는 신라의 적성 목각문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신라의 고분 앞에 지키는 석상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죠, 그죠? 이 사람은 뭐냐면 소그드인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따라서 쭉 실크로드 따라서 이렇게 상인을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드인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죠? 경주에서 나온 황금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녀석이에요, 이게 빨간 게. 그리고 삼태극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 동유럽 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신라에서 주문 제작을 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허무, 쌍어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이 쌍어문이 있고요. 중국 고주에도 있고 가야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프로시아비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이 사신입니다.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는 이제 신라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잘 아시죠? 로만 글라스라고 해서 로마에서 만들었던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의 고분에서 나오고 있죠. 두 종류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와 직접 했거나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구리라고 하죠. 실구리. 네. 그래서 이 실크라는 말이 실구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수님이 한 분 있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요, 이 경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가고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경주일까? 경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당시 아랍 상인들한테 굉장히 활발하게 동서가 교류를 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자, 이거는 백제 바둑판인데 목파 자단 기국이라고 합니다. 이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이랑에게 선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원이라는 일본의 그 보물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단이 뭐냐면요, 요 색깔, 요게 이제 자단이라는 나무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뭐 그쪽에서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자단으로 만든 옥화 기국 바둑판인데, 자, 스리랑카 자단나무고요. 페르시아 스타일로 새긴 낙타, 여기 보시면은 낙타가 있죠. 낙타. 그 다음에 악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요, 아랍부터 동남아, 백제 다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요건 다 상하로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백제가 정말 많은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단무를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담이 들어간 이런 말들이 쫙, 지명들이 쫙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동남아까지. 그래서 일본에도 담로도가 있죠. 그래서 담로가 뭐냐면 우리말에서 다물탈이 할 때 다물이에요, 다물. 네, 물탈이, 경계. 좀 의역을 하면은 진검다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주요 거점마다 이렇게 거점을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이런 교역들, 네트워크를 쫙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백제가 이제 해양 강국이죠. 그래서 백제라는 말도 백개의 나루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백제라는 원래 말은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 건넌다, 건너왔다는 거죠. 이쪽에서 건넌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백개의 나루터라는 뜻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건너가냐? 징검다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징검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에서 대만을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물론 나침반이 있었지만 나침반 하나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죠? 지금도 제가 해군 출신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예를 들면은 진해에서 백령도를 갈 때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갑니다. 요거 따라서 가요. 연안 따라서. 그걸 연안항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나침반이 있고 뭐 좋은 그게 있어도요, 지도가 있어도 연안을 보면서 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언제 이탈될지 모르고, 만약에 망망대해로 가잖아요. 그럼 어디인지 몰라요. 그럼 배로 쓸려가지고 난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를 레이더가 있었지만 레이더를 갖다가 계속 지도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연안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여객선들 보세요. 다 연안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GP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 수가 있지만,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그죠? 근데 어떻게 갔을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에서부터 큐슈까지요, 이렇게 작은 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큐슈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생가쿠 열도라고도 하고 큐슈 열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도, 섬이 쭉 열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로입니다. 항로. 그래서 큐슈에서
이쪽 대만 갔다가 여기서 이제 항저우나 이쪽 가가지고 뭐 하고 여기 있죠 항저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일본이 조총이라는 걸 얻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못 얻고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기를 어떻게 갔냐? 요거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탈 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잘 몰랐던 겁니다. 당시에. 여긴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더 일찍 발전을 하게 된 거고 도자기도 우리나라가 원조인데 그죠? 일본에 비하면 원조인데 일본 도자기만 수출이 되잖아요. 계속 유럽 쪽으로. 그죠? 왜? 요 항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 점점 이렇게 낙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요건 이제 요동반도라고 해서 여기가 요동반도고 산동반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섬들이 쭉 있죠. 이걸 묘도 군도라고 합니다. 묘도 군도, 묘도 열도. 그래서 요 섬들을 따라서 보이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징검다리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크기가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거의 뭐 1m 한 60, 70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돌 하나가 2톤이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인데요, 제일 큰 게. 요게 이 돌이 23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현대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아마 되게 오래 걸릴 거고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5,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한 게 뭐냐면 이 피라미드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막이잖아요. 어떻게 옮겼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일강으로 옮겼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아, 여기에 실어서 옮겼구나. 근데 이 피라미드에서 이 나일강까지가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옮겼지 여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요 지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지류. 아,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줄기가.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환경이나 기후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이트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렇게 전 세계의 그 오래된 그런 지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김해시라고 되어 있는데 김해 공항이 있고 명지도 있고 한데 이쪽이 다 물이었습니다. 뭐 거의 성처럼 돼 있죠, 김해가. 가야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낙동강을 따라서 쭉 가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가야가 이렇게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쪽에 들어오면. 여기 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 대전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쭉 오다 보면요,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산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 어떻게 여기를 왔다 갔다 했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동강. 자, 근데 조선은 왜 그렇게, 아까 왜 신라 때도, 백제 때도, 그죠? 가야도 마찬가지지만, 동서가 교류를 했는데, 조선은 나중에 보시면 뭐 세국정책하고 막, 그죠? 교류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지도가 이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시면 17세기에 나온 지도인데 가운데 중국이 있죠. 중국이 있고 전 세계를 표시를 했지만 중국이 중심입니다. 당시의 조선은요, 중화질서 안에 편입돼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근데 서양과 교류를 잘 안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 뭐하러 딴 나라랑 교류를 하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는 거죠.
지금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꾸 외부인과 다른 사람들과 자꾸 교류를 하면서 배우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발전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논문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트랜스 유라시아어라고 하는 이걸 쓰는 어족이 있다. 근데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농경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 유라시아라는 게 뭐냐면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유라시아에 걸쳐 있는 언어 그룹이 있다. 그래서 5개 언어 그룹이 있습니다. 터키, 몽골, 퉁구스, 한국, 일본어 이렇게 5개 언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트랜스 유라시아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개 언어 그룹이요 유라시아에 걸쳐서 쭉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역사나 학문은요 궁금해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나라에 35개 연구기관에 41명의 학자가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전공자들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4,000년 전에, 그러니까 단군조선 초기 그 정도 시간대에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이 동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 언어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유목민 가석이 일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이게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를 퍼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겁니다. 그게 아니고 9,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서요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퍼뜨린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기장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쌀 농사를 지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쌀이라는 건요 강수량이 1년에 1,500mm 이상 오는 지역에서만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쌀은, 이 벼는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요 옛날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질 않았어요. 많이 와야 1,200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었던 게 이제 기장이에요. 물론 얘도 벼가지만 기장을 지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어서 자 4번, 5번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 때예요. 빨간색이. 그리고 6번, 7번, 8번 또 1, 2번 이건 청동기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퍼졌다가 더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가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바로 이제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2차례,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게 요거를 이거는요 진짜 10시간을 해도 부족한 게 바로 홍산 문화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은 익숙해지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산 문화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적공시에 있는 홍산, 말 그대로 홍산입니다. 요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보시면은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 이게 아침에 찍은 걸 거예요. 비칠 때 딱 보면은 이게 빨갛습니다. 철광석이 껴서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산의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 홍산은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은 이게 떠오릅니다, 저는. 삼국사에 보면은 그 박격버섯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써놔요. 동천에서, 동쪽샘에서 목욕을 시켰다 아이를 몸에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난다. 이름을 그래서 혁버새라고 했다. 그래서 혁버새의 뜻을 이 이련이 추측을 한 겁니다. 아, 혁버새는 불굴 혁자니까 불군해다. 불군해.
자, 우리 왜 빨간 거를 불구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불구내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이 혁거세니까요. 그래서 이 혁은, 불굴혁은 광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화를 볼 텐데, 요화는, 자,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반도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동요화, 서요화예요. 근데 이 요화의 요는 뭐냐면, 여기 있죠. 멀요입니다. 멀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냥 먼 강, 먼 강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산 이름을 제가 그냥 모르니까, 예를 들면 모르니까 그냥 큰 산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지명이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압록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압록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여기도 압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하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쪽을 압록강이라고 부르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서암록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고려사에 보면은 이 서암록, 압록을 요하로 이렇게 봐요, 자꾸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시 한 번만. 고려사나 이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압록 해놓고는 자꾸만 요하라고도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 고려 때의 경계가 된 강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는 거예요. 왜?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때 불렀던 그 압록이라는 말을 자꾸 쓴 겁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 압록이다. 근데 이거는 조선 말기에 정해진 거예요. 간도를 뺏기면서부터 사실은. 그 전에는 이게 경계가 아니었어요, 국경이. 그래서 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이 나나가 조선시대 때 나나가 그 폐수로 불렀어요. 그래서 폐수 동쪽이다 해갖고 여기가 요동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물러나가지고 이 요하를 경계로 해서 요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의 기록에 나오는 요동은요, 이게 아니고 요하 동쪽이 아니고 이 폐수 동쪽입니다. 그래서 요동이 자꾸 이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요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원 사람들은요, 이 만리장성 밖을 야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경계는 다 이제 문명, 뛰어난 선진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만리장성 밖은 다 그냥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다, 미개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홍산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기네 역사 영역이 아닌데 거기서 좋은 쉽게 얘기하면 우수한 그런 문화가 나오니까 동북공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동북공정의 시작이 홍산문화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이 문명을 이렇게 크게 보면 요하 문명, 황화 문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 문명은 당연히 중국 문명이에요, 사실. 중국 문명, 중원의 문명. 근데 요하 문명은 어디 거냐? 이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굴까요? 네. 왜? 우리 서암도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땅이었으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요, 이게 구분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의 특징이나 양식들이 다르지만 구분된 왜 여기서 구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형도를 보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되죠. 이제. 지형도를 보면요, 이게 태양산이거든요. 태양산. 쭉 내려와. 이게 대흥활령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태양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도 이쪽에서 부르는 거, 이쪽에서 부르는 게 달라요. 근데 이건 대흥활령이라고 하고요, 소흥항령이라고 하고 또 태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쭉 이 바닥 쪽으로 뻗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돼요. 딱 경계.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만리장성 시작하는 산해강이 있어요. 그럼 왜 중국에서 여기 만리장성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여기만 막으면 되잖아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위만 아시죠? 위만이 그 번조선을 이렇게 창탈하잖아요. 자기가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그죠? 근데 원래 미만한테 뭘 시킨 거냐면 이 상하장을 수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상하장을 지키겠다, 수비하겠다, 수비 대장을 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중국 기록을 보면은 보세요. 원래 위만은 연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연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요. 한나라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도망해서 그 요동에 원래 진나라가 만들었던 그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를 나와 태수를 건너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근데 장이 뭐냐면 막을 장자예요. 다시 진의 요새를 건너 이렇게 요새에서 나와 동쪽으로 가서 태수를 건너서 상하장에 살았다. 정확하죠? 네. 다시 한번요. 태수를 건너 상하장에 살았다. 여기입니다. 그냥. 여기만 막으면요 이쪽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여기 산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엔 굴량미도 날라야 되고, 그죠? 말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산으로 이렇게 넘어갑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왜 그 김여신이 5만 군사 이끌고 왜 황산벌에서 개비랑 싸우잖아요. 아니 딴 데로 가면 되지 왜 황산벌로 가냐 이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길목이, 평야가. 가보시면 알아요. 주변이 다 산이고 거기만 길목이 딱 나 있어요. 그럼 김유신도 바보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길이 아니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수레가 이렇게 막 그 요택이죠. 요택이 이쪽이거든요. 수나라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이렇게 공격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택이라고 여기가 늪이 많았어요. 여기가 원래 실제 바닷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뻘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레가 못 움직여요. 그럼 수나라 당나라 황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산이라니까요. 못 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여기 뻘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지키면요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라고 시켰는데 이 위만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번조선을 이렇게 뺏은 거예요. 그래서 홍산문화는 7개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서부터 홍룡화, 조국우, 홍산, 조화연, 화가마층, 상층. 그래서 살펴볼 건 이제 홍산문화입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하면은 그냥 하나만 있는 건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체 7개 시대를 다 홍산문화라고 하고요. 문명으로 할 때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기죠, 옥기. 그래서 이 옥기에 대해서 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사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거는 다 기호죠, 기호. 도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 닮았습니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세모를 닮았죠, 세모. 네. 세모, 그죠? 그 다음 얘는 동그라미 닮았죠, 동그라미. 얘는 네모를 닮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러니까 원방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규칙을 발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논문을 쓰셨는데 이 옥기에 나와 있는 도형만 봐도 이게 천부경을 뜻한다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세모 동그라미, 세모 방향,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도 이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인 거는 또 뜻이 있겠죠, 그죠? 자, 이쪽은 이제 동물형입니다. 동물형.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새죠, 새. 근데 봉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새 아니냐. 왜 봉황이라고 할까요? 네. 머리 깃이 있어요, 깃. 이게 좀 이렇게 나오면 봉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얘들 날개가요. 이렇게고 여기 4개짜리예요. 사실 이게 4개. 그래서 7개입니다. 총. 그럼 부엉이, 올빼미. 그다음 여기는 용이죠, 용. 근데 그 복희대 교수님은 뱀장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뱀장어. 용이 아니고 뱀장어다 이거예요. 근데 용으로 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뿔이 있는 겁니다. 시대에 뿔. 자, 그냥 동물이면요. 그냥 동물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결합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용, 요거랑 환이죠. 사실 고리랑 이 동물이랑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용과 돼지가 결합을 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용. 근데 왜 용은 돼지코잖아요, 원래. 그죠? 그 용의 원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군형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자들은. 그래서 구름인데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비를 쫙 뿌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쫙 기운을 모으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은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시자, 그러니까 우물정자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만 아셔도요, 홍사 높기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자, 이 상공유사 보조선 쪽을 보면서 이 우리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공유사 보조선조에는요 옛 기록이 두 권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서라고 하는 책과 고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위서는 위나라에서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을 딴 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하여튼 위서에는 당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늘 불만인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시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위서의 운 매왕 이천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예요. 이 제는 우리가 지금은 연이라고 하죠. 1년, 2년, 3년. 근데 옛날에는 세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105제 뭐 이런 말 쓰는데 이 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계셨다.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를 내셨으니 조선이라 한다. 여고동시 누구죠? 연임금과 같은 때다. 그래서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요것 때문에 왜 연임금을 자꾸 드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연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느낌상 왠지 요임금과 같은 때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도 그 정도로 오래됐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입니다. 고기의 운 석유 황국한 옛적에 한국이 있었다. 근데 이걸 이제 환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주류에서는. 근데 저는 환인으로 보든 황국으로 보든 다 뜻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자 환웅이 있었다. 근데 이 서자는요, 옛날에는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자제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환웅이 있었다. 사의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었다.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부지자의, 이제 환웅의 아버지니까 이제 환인이겠죠. 환인께서 그 뜻을 아시고 하시삼이태백, 삼이와 태백을 내려보시니 가히 홍인간이라, 홍인간 할만하다. 내수천비인, 마침내 천부와 인 세 개를 받으시고 견함이지 오셔서 다스리시니 웅이 환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웅이라고 하고 여기는 갑자기 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그냥 이름이 웅이니까 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한문 공문은요,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수도요, 여기 보시면, 네. 요것 때문에 신채 선생이 이 배달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단자가요, 박달나무 단자가 나무목자가 아니고 흑도자잖아요. 재단단자. 요것 때문에 신채 선생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대충 넘어가잖아요. 뭐 그게 뭐지?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공문은. 그래서 여기는 환영인데 왜 음인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을 거느리시고,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시고 강어 내려오셨다. 태백산, 여기도 백자가 다르죠. 원래 흰 백자인데 요걸 붙였습니다. 우두머리 백자. 태백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신시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천부인데요, 천부. 그래서 이 천부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는 뭐냐 그랬을 때 이 천부는 당연히 천부경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 경인데요, 경. 경은 뭐냐면 일시, 무시, 석상문, 무신도 이렇게 옛날에는요, 81자밖에 안 되니까 그 방법 외우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천부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우주의 법칙,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결론까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일시, 모시, 일, 이 안에요. 이 5글자도요, 인류 역사가 이 일과 무의 그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몇천 년입니까? 4,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4,000년 이상. 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거기 보고 피타고라스가 뭘 얘기했냐면 무리수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루트 아시죠? 루트 4는 2 이런 거. 그 루트 값을 처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악마라고 했어요. 왜 없는 수를 얘기하냐. 무리수라는 게 없는 수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면요, 이게 막 내려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경우도 3.1415에 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는 사실은.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0이라는 수를 개념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 나온 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고 음양으로 나눈 게 바로 하도예요. 그래서 하도는 상생입니다. 서로 이제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고요. 낙서는 서로 이제 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8, 951, 276이라고 하는 그 마방진이라고 하죠. 이 변화하는 법칙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 살면서 또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데는 이 낙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궁극으로 지향하는 바는 하나지만,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나오면서 이 인문이라고 하는, 동양 인문이죠, 사실은. 거기서는 인문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천부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스티븐 호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자역학이 지금 곧 해놓은 곳은 태국양 8기를 증명한 거다. 증명.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닐슨 보어가 그 원자를 처음 얘기하고 양자학의 시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 휘장을 이게 딱 달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나 통신은 이진법 체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 또는 10, 뭐 1, 2,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우린 십진법으로 배웠어요, 숫자를. 그죠? 그래서 얘는 십진법으로 하면 1이죠. 얘는요. 2, 얘는 2. 얘는 3, 4, 5. 그죠? 근데 이진법으로 하면 1, 1, 1, 1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십진법으로 무선 통신을 하려면 신호가 10개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10개.
근데 이진법을 하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온, 오프,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타는 거예요.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도 나오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음향에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대과학이라는 것도 그 시작은 천부경에서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건 한글을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건데, 한글도요, 홍민정도 세종대왕이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성, 목소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움직이더라, 혀가, 입이. 그걸 보고 기억니은 띄은, 자, 니은에 리 하면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입천장이 닿잖아요. 리, 무, 이런 거. 이 혀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걸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치를 한 겁니다. 수어목금토에 이렇게 딱딱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음을 배치를 하고 그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기본 여기에다가 기역에다가 획을 더하면 키역이 되죠. 그죠? 거세게 하면 쌍기역이 되죠.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쉽게 얘기하면 디귿이 되고, 그죠? 한 번 더하면 티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본자만 있으면 여기다가 획을 더하면 자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 가르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르치시려면 나중에 이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음 5글자가 자음 기본자다. 여기다가 획만 더하면 돼요. 획. 그러면은 자음 몇 자입니까? 17자가 나와요. 네. 11자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모음 있잖아요. 아, 을, 이. 그래서 모음은 어디서 따왔냐면 여기서 따왔어요.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아는 둥근 거죠. 둥근 거. 옛날에 점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하늘이고요. 을은 땅입니다. 평평한 거. 이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세종대왕은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과 하도 우주의 변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극찬.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웅천왕과 이몽리로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풍백과 우서와 음사를 거느리고 주곡과 주명과 주병과 주영과 주선악,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음식, 뭐 목숨, 질병, 형벌, 선악을 심판하는 그런, 이게 이제 오부죠, 오부. 5가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입법사고 행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뭐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5개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360여사를 모두 관장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360여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라고 한 거는 361로 요는 알았고요. 그죠? 순이 366일로 알았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환웅천왕은 이미 그 전에 1년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2와 세상을 다스리셨다. 그때 시에, 그때 이룽이로, 지금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룽이로 하면은 한 마리 공과 한 마리 호랑이인데 실제는 공족과 호족이 있었다. 동열이고 같은 굴에 살았다. 상기후 신흥하니 늘 신령스러운 환웅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신웅이냐? 아까는 환웅, 그죠? 환웅천왕, 신웅 이렇게 바뀝니다, 자꾸. 원화위인,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거늘 시에 그때 신령스러운 것으로 영예일조와 뭡니까? 마늘 한 다발과, 이거 뭐죠? 이게 마늘이죠? 이 쑥인가요, 이게? 쑥 한 다발과 이 마늘 20매를 주시고 입에 싣지 않아 이것을 먹고 불견 일광되길 이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고 수행하면 변덕 인형하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웅오이 득이식지러니, 그러니까 웅과 호랑이가 그것을 먹고 30일 21일 동안을 삼가더니 웅득 여신이라. 곰이 사람 여자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다. 옛날의 역사는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단군 세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규원사에도 나옵니다. 궁궐에 호랑이가 침입했다. 뭐 예를 들면 용이 동쪽 연못에 떠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비유입니다. 궁궐에 호랑이가 침입했다는 뭐예요?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사실. 뭐 그 대가리가 뭐 새신 뱀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비유입니다. 여기도 다 비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진리를 파악을 하려면, 자, 환웅천왕과 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나타낸 게 이제 청동 요건데, 이게 이제 부여시대 때 나온 그 청동 조각인데요. 보시면은 호랑이가 있고요, 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가 호랑이 쪽을 안 보고 곰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공사의 내용에 그대로 이렇게 부합이 되죠. 여기 이제 일인가 늑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새가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가 하나, 둘, 셋, 넷, 고리가 5개죠.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이론은 뭐냐면요. 이건 토템입니다, 토템. 그리고 환영은 그럼 뭐냐면 천신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신족. 천신을 모시는, 그리고 천신을 모신다는 건 제철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천국, 하늘나라, 환국이랑 같은 말입니다. 네,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템족을 교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로? 수행을 시켜서. 그죠? 제일 먼저 한 게 금기를 시킨 겁니다. 쑥과 마늘을 줘서 금기를 시키고 계율을 지키게 한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라. 그래서 교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왜 곰과 호랑이냐, 토템이에요. 여기는 토템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냥 새는 하늘에서 왔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곰과 호랑이 토템이 됐을까요? 유럽에 가도요, 곰과 늑대, 호랑이 다 있습니다. 사자, 로물루스라고 해서 이제 로마를 세운, 고대 로마를 세운 사람은 자기가 뭐의 토템이었다고 해요? 늑대 젖을 먹고 난 살았다 해가지고 늑대를 토템으로 한다는 걸 드러냈어요. 덴마크 가면요, 거기는 다 왕족이 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곰의 토템이라는 거. 그래서 1세는요, 재밌게도 곰이에요. 곰. 그 이름이 곰. 우리랑 똑같습니다. 곰 토템이 이렇게 많았나 봐요, 옛날에. 그럼 왜 곰과 호랑이냐 이거죠. 일단 곰과 호랑이가 큰 동물이. 네, 제왕이잖아요. 동물의 제왕. 웅호상박이라고 해서 곰과 호랑이는요, 최고예요. 잘 싸우잖아요. 뭐든지 이기고, 그죠? 또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곰과 호랑이는 어디에 살죠? 네, 산에 살죠. 그러니까 이쪽은 산 쪽에 연안, 산 쪽에 있는 그런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신시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천신과 토템은 어떤 차이가 있냐? 토템은요, 부족이에요, 사실은. 정체성이요. 부족을 뜻합니다. 근데 이쪽은요, 하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고대 제왕들은요, 나라를 열 때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네, 천재를 올립니다. 태산에 올라가고 지혜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열겠습니다 하고 고하잖아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텔레비전 신시보기에 보면 신시씨 환웅천왕입니다. 이분은 전해부다. 그래서 계율을 닦아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다? 제천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국가를 만든다, 남북한이 합쳐야 통일이 된다 다시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민족 정체성을 찾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제천의식을 먼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고하는 거예요. 작은 동네에 그냥 내가 이장이 된다라고 하면 제천을 못하죠. 그럼 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이제 수행을 시키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곰이 여자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여신상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사람에 대해서 요즘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뭐 별게 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의 원형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중원에 있던 은나라 사람들이요. 동쪽 사람들은 인이라고 했고요. 서쪽 사람들은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어질고 서쪽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왜 인자 요산, 지자 요수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동방은 인이에요, 정신. 서방은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을 인이라고 썼습니다. 사람 인자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린 지금 그냥 인구 하면은 인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입, 그죠? 가구라고 하면요, 가의 집의 입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인자를 안 썼어요. 그냥 백성의 수를 나타낼 때 몇 구 이렇게만 썼어요. 인자를 안 씁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인을 안 붙였나 봐요. 그래서 인은요, 원래 이 하상규 시대 때는 귀족을 뜻합니다. 귀족, 높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인자를 썼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구예요, 구. 더 밑에 있는 사람은요, 노나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인과 어진과 이 이라는 건 원래는 같은 글자였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랑캐로 바뀌게 됩니다. 왜? 자기네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깎아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태백산. 그래서 이 하시삼위 태백에서 상위와 태백을 같이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리지만 저는 좀 따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당과 태백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태백일사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광명을 환이라고 땅의 광명을 달이라 한다. 이 말은 아시죠? 한다고 읽어보셨으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쉬운 겁니다. 환하다 할 때 환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환을 한자로 쓴 것 뿐입니다. 우리말 환하다. 그래서 환한데 뭐가 환하냐? 하늘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광명이 내려오는 모습을 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땅은 뭐냐, 이거는? 이게 뭘까요? 네. 네. 재단? 아닙니다. 이걸 아시면은 대단한 거예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박달 나무 단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달. 네, 박달이에요. 박달이 무슨 말이냐? 박달이 무슨 말이냐? 예, 맞습니다. 밝은 땅, 그거를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발달 또는 박달. 우리 박씨잖아요, 저는. 박이는 원래는 저는 늘 주장을 해요. 원래 우리 박씨는 바 밑에 리을기역을 썼던 거다. 원래 발이었습니다. 발. 근데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박 또는 발이라고 한 겁니다. 발해라고 하잖아요. 발해. 네, 발해는 뭐예요? 밝은 바다.
그 위에가 그럼 뭐겠어요? 밝은 땅이어야 됐죠. 거기가 밝달이에요, 밝달. 박달 중에서 제일 큰 게 태백이에요. 가장 밝은 게. 그래서 자, 요 환자는요 밝을 환이 아니고 환하할 때 환자를 쓴 거고, 요거는 뜻을 쓴 겁니다. 훈독이라고 해요. 이거 박달, 박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장표기라고 합니다. 한자를 빌려서 쓴 거다, 나타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은 그냥 이 음을 취한 거고요. 단은 박달, 뜻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달은 밝은 땅, 밝은 산도 됩니다. 실제로는 산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자, 이 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 근데 우리 옛날에 천자문 보면은 하늘, 전, 따지라고 하잖아요. 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가면은 타라고 해요. 타라. 저기 중앙아시아 가면은 탄이라고 합니다. 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탄, 땅, 타르, 타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태백이라고 했는데요. 태백. 터키 가면은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 테페라고 합니다. 테페. 재밌죠? 그래서 이 신라에서 이 일성왕 때 이 태백산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영주 소백산 거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자, 신라 왕이 왜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을까요? 이 제사 지냈던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던 거. 누구부터라고요? 누구부터? 아, 여기 있잖아요. 황천왕이 태백산에 내려오셨다, 신단소 아래에. 환웅을 뜻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신라 왕이 태백산에 제사 지내던 그 환웅천왕이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 태백하고 그 태백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이 태백산이 당연히 아닌데, 네. 당시에 주산을 태백이라고 부른 거예요. 태백산으로 하고 거기서 모신 겁니다. 근데 이 신라 왕이 이 태백산이라고 이름하고 여기에 천재를 올리던 그 문화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환웅천왕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라 사람들도, 신라 왕도 환웅천왕의 그 얘기를,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계승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선시대 때도 이걸 알았습니다. 라고 그 색골로 당고조선 22세입니다. 이분이 백악산 나사를 이제 그 즉위를 하시는데 이걸 녹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백악이 조선 경복궁 뒤에 쌓은 백악이에요. 그럼 이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여기를 저 산을 북악산이라지. 북악산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북한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북악이라고 했죠.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거 들어오셨죠? 근데 그 원래 이름은 백악이에요. 백악인데 이 악자라는 것은 좀 거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만약에 산으로 바꾸면 백산이에요. 백산. 이거. 그를 따른 겁니다. 또 하나가 녹산이죠. 보시면 녹산이 또 백악산이라고 돼 있죠. 녹산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일부 이렇게 언덕같이 돼 있는데요. 여기 일단 쭉 해가지고 여기 녹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럼 이거 백악산, 녹악산, 녹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 조선시대 때도.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산, 백두산, 밝은 땅, 박달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두산을 이거는 민족의 영상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대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주교학자들 중에. 이거 백두산은 대종교에서 만든 거다. 왜 니네 속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방에 깨지는 게 이 문헌입니다.
보시면은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묘청이 그 왕을 설득을 해서 이 평양 임원궁에 성을 쌓고 궁안에 팔성당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근데 8성인을 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신의가 뭐냐면 호국, 백두학, 태백선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키는 국조라는 뜻입니다. 국조. 백두학, 아까 백두산이죠, 그죠? 시기에서. 태백선인은 누굴까요? 당군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근데 아닙니다. 환웅천왕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냐면 당시 고려 시대만 해도요 국조를 환웅천왕으로 봤다는 거예요. 환웅천왕으로. 고려 때는 이 태백산이 들어가는 그런 건요 당군이 아니었어요. 환웅천왕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을 지금 첫 번째 신의로 모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료도. 그죠? 그 뒤에 보면은 목멱선인, 이거는 당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목멱산이 이제 묘양산 해가지고 뭐 당군을 뜻해요, 이분은. 또 환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성기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문장인데 이걸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환빠 어쩌고 하는데, 자, 신치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조선상고사에. 이 환국에서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환국을 또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그럼 이상하죠? 기독교의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광명, 환함에서 그들을 취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의 광명을 뭐라고요? 환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천국과 한국이 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대청광해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청나라에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이 이제 민족의 시작 이렇게 막 하는데 천산이 있습니다. 천산, 하늘산. 하늘산이 있고 이 강이 흐르는데 이거를 백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했습니다. 복수백산이라고 해요. 복수백산. 그래서 우리는 뭐든 도읍을 정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강과 산.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산은 지켜줘야 돼요. 북풍을 지켜줘야 되고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됩니다. 앞은 강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중간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해자라고 하는 그 뭐랄까 장애물이 생기고 외적 입장에서는 그죠? 뒤에는 산이니까 못 건너오는 거죠. 지키면 되는 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도읍은요 당연히 100% 물과 광과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도읍을 지면 어디다 짓겠습니까? 이쪽에 짓겠죠. 자. 광개토대왕비문과 상공유사의 그 고기에 보면은 이 해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부여를 개창한 해모수인데 이 해모수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천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오룡거를 타고 활수공성에 내려오셔갖고 나라의 이름을 북부여라 했다. 그래서 이름을 해모수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해모수를 우리는 이름으로 알잖아요. 근데 해모수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5명이 나옵니다. 해모수가 5명이에요. 잘 보시면은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있고요. 삼국사기에. 유화 부인의 아버지, 그 남편 해모수가 있고요. 또 유화 부인과 또 만나는 해모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부를 세운 해모수가 있고 동부여 왕한테 이렇게 청거해라는 해모수가 있어요. 5명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그 5명이 해모수가 같은 한 명이면 주몽은 아버지 됐다가 주몽의 아버지가 됐다가 유화 부인의 남편이 됐다가 또 유화 부인의 아버지가 됐다가 이렇게 막 헷갈려요. 완전히 시기에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해모수는요 그 이름이에요. 그 관직 시기에 왕의 당시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럼 해모수가 무슨 뜻이냐? 이 해는 당연히 태양을 뜻합니다. 모수는 뭘까요? 모수.
우리가 머스마라고 하잖아요. 머스마가 뭡니까? 아니다. 아이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태양의 아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천자. 천자예요. 시편이에요. 천자. 네. 그래서 북부여를 계승하려고 하는 주몽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이 박달의 뜻도 있지만요, 또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도 이제 탱글리로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탱글이라는 게 이제 퉁고스어인데요,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흉노의 천자가 자기를 표현할 때 탱글이 고도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 해가지고 천자라고 했어요. 흉노에서. 그래서 이 탱글이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도 사실 이 탱글에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화는 하늘의 광명, 단은 땅의 광명인데, 한은 이제 인간, 사람 속의 광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광명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크다는 뜻이다 원래는. 그래서 사마는 원래 풍백, 우사, 운사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룡천왕이 풍백, 우사, 운사 세 명을 세 높은 관직을 건드리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거기서 유래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 고구려 공대에도 보면은 주몽이 이 동부에서 탈출을 해서 북부여로 건너갈 때, 조선부여죠. 거기로 갈 때 보면 오리, 마리, 협보라고 하는 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주몽의 아들이 유리이면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옥지, 구추, 도조라고 하는 세 명과 함께 옵니다. 이게 재밌죠? 왜 세 명일까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 네. 그 삼신문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일곱 고개를 건너잖아요, 주몽이. 삼신칠성 문화에서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다 그런 문화를 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삼성기전 상편을 보면은 오왕공국이 최고라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신이 400년지 전에 계심으로써 홀로 그 신이 대신이 뭐 이렇게 돼요. 이 내용이 저는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역사서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역사, 인류 역사를 밝힌 건데 오왕공이 최고라는 어떤 근거일 것이며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멋있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분은 정말 역사의 신이다, 말 그대로. 이게 안학노가 쓰신 건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신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일신은 실제로는 삼신이거든요. 이 천부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석상극이라고 해서 일이 시작이 돼서 세소 나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삼신 문화라는 게 우리는 신을 볼 때도요, 겉으로 볼 때는 한 분이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세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주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꼭 세소 나누죠. 하늘, 땅, 인간, 천지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삼신문화인데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거 한무제가 이 감천 건장궁을 지었는데 이 연못을 만들고 물 가운데 삼신산을 이렇게 했다. 이 한무제는요, 당시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민족들을 자기가 이 복속을 시키면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또 취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진시황이 그 무병장수를 꿈꾸고 신선의 불로장생을 꿈꾼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한무제도 그랬습니다. 한무제도.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다 이렇게 취했는데,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거냐면 흉노에서 온 거예요. 이 감천국 문화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 삼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읽어보세요. 통천대라고 돼 있죠. 산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통한다.
이 개천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통천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황제들이 천자가 썼던 관을 뭐라고 하냐면 통천관이라고 합니다. 통천관. 천자만 쓸 수 있어요. 천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산을 통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문화라는 거는 우리 동이족의 문화인데요. 물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요, 이 발해 위에는, 발해 쪽에는 삼신산이 있다. 이런 말이 중국에는 전해졌어요. 계속. 동방의 발해 쪽에는 삼신산이 있다. 동방 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기에 보면은 인류 문명이 이 파네르산 아래에 환희시의 나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네르산을 또 이제 파미르라고도 합니다. 우리 왜 파미르 고원 있죠? 파미르. 이 파네르가 뜻이 뭘까요?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말. 근데 신천 선생님도 인류 가랑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파미르 고원을 보기도 하고 지금의 몽고 고비 사막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파미르, 파네르 이건 뭘까요? 파넬이라는 뜻입니다. 파넬. 그래서 해동역사나 화환성제도에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있냐면 천 해놓고 파네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옛날에는 파네류였다 이거예요. 하나루. 그래서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파네류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산, 천산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산에 주목한 이유에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오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흑룡화 유적 나온. 그래서 이 내몽골 적공시 오한기라고 하는 요 면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정도 면적입니다. 충청남도랑 거의 비슷해요. 충북보다 조금 크고요. 근데 이 면적에서 신석기 유적이 1000곳이 나왔고 청동 유적이 2000곳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유적지 한 곳, 그러니까 몇십 명 나오고 제천단 나오고 거기가 하나의 유적지 하나. 그런 게 20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 신석기 유적이 1000곳, 청림 유적이 2000곳인데 이 신석기는요 또 시대가 나뉘어요. 실제로는 처음에 이게 불 들어오는 건데 유적지에 처음에는요 예를 들면 요만큼만 들어옵니다. 이따가 신석기로 가면 이 정도 들어왔다가 청동기 때가 되면요 이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 청동 시대 때.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우리 고조선의 모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신시배달의 모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여신묘를 가보면은 이게 이제 조광도입니다. 이렇게 높진 않고요. 사실은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더 넓어요. 훨씬.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여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 모양 얼굴인데 옥을 이렇게 박았어요. 옥. 그러니까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옥을 안 박죠. 근데 옥을 박았기 때문에 일단 여신이라고 하는 거고 여신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곰턱뼈가 나온 거고요. 곰발, 이 선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웅 우리의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굴, 요 상이 나온 지점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여기 팠죠. 나머지는 다 안 팠어요. 다 안 파고 여기 팠죠. 여기는 다 안 파고요. 다시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가보면 여기 가봐갖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이쪽 여기는 이제 제실 같은 곳이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비 같은 걸 이렇게 모셔놓은 곳 또는 이제 대기하는 곳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주변으로 이렇게 작은 성이 있어요. 돌담으로 쭉 돌아놨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한 명이나 두 명 잘 못 섭니다. 이 넓이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명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고가 나왔죠. 그래서 옥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옥고로 만든 이 상투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형들도 보면은 다 상투를 뚫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문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고대사의 충무대가 바로 홍산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우리 민족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복기대 교수님은 이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남신상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돌로 깎았어요. 돌로 깎았고 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웅이 복기대 교수님 표현입니다. 만약에 환웅 천왕이 있었다면 그 상이라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그 출토지도 그 주문 수행하는 남신상은 토트막 쪽이에요. 근데 이 상은 그 동산치유족의 뭡니까? 그 계단 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잘 보면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6,000년 전에 이제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굉장히 잘 깎았죠. 그래서 이 천원지방을 본따서 이 중성도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황국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 구분과 또 이게 맞습니다. 물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화서, 홍룡화, 조국문화 이 자체가 황국이냐 그건 아닙니다. 황국이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자체가 황국이 있던 곳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환웅천왕이 이제 삼위태백을 긁어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위산이 이 강석성 동항에 있고요. 태백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중간 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국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정도에 있어야죠, 한국이. 그래서 이 파미르고원, 몽고사막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파미르고원은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더 이쪽에 있고 몽고사막은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 아니었겠죠. 이쪽입니다. 두 번째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사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아마도 이쪽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 12황국 이제 그 삼성기나 그 황국봉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이카로 동쪽에 있습니다. 12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이, 그죠? 10개 나라 정도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요. 바이카로 동쪽. 동쪽인데 이쪽이 아니고 왜 이쪽이냐. 진북은요, 약간 이렇게 비틀어야 됩니다. 진북. 옛날에는 다 진북이었어요. 지금은 도국이라고 해서 이 지도상에 이 북쪽이 북쪽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진북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동쪽, 바이카로 동쪽하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오죠. 동쪽이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지도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는 동쪽은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12황국 이쪽에 분포를 했고요. 그래서 태백산과 삼위산의 중간 지점이 있었고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산맥이 하나 있다고 했죠. 대음활령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이 분치잖아요, 얘가. 이쪽에 이제 산맥이 있죠. 그래서 지형들을 그리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제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형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요문명은 여기잖아요. 황흥명 여기고, 그죠? 그러면 12황국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쪽에밖에 없어요. 들어갈 곳이.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 대한말령 산맥을 넘어서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한국에서 이제 동방으로 오게 됐냐라고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테일러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사막화가 됐다는 겁니다. 사막화가.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6,000년 전에 해수면과 기온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다라는 건 따뜻해졌다는 거고, 낮아졌다라는 건 추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이제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이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 여기죠. 여기. 가장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동서로 이제 분화가, 쉽게 얘기하면 왕국이 이제 끝나고 이제 동서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요. 서양 학자들도 이걸 많이 찾아놨습니다. 자기네 유럽이 언제 시작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5,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500년 차이나 되고요. 5,500년 전에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푸르반종 무리가 왔다.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지금의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500년 전에 이 수메르인들이 이제 유럽 메소포타미아의 개척자인데 이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봤더니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더 동쪽 이쪽에서 이제 가는 거죠. 한국으로부터. 물론 이 수메르 부분 이쪽에 있었잖아요. 왼서쪽.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딱딱딱 아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산 여신을 보면은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만 하고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이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인체의 3배 정도 크고요. 여기 2배, 사방으로는 인체 크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상을 모신 겁니다. 근데 이 여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통의 여신상은요, 물론 전 세계에서 그 최초의 조각상이면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여신을 모시는 문화에서 출발을 했어요, 인류 문명이라는 게. 근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가슴이 크고요. 임신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걸 강조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가 되면 이게 바뀌죠. 근데 홍산 여신상은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고대 상 중에 유일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죠, 말 그대로 성모.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곰에 대한 겁니다, 곰. 그래서 왜 곰일까라고 하면, 요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 신사 앞에 다 이걸 세워놨습니다. 이걸 이제 박견, 그러니까 고마이누라고 합니다, 고마이누. 그래서 고마이누가 있고요, 사자가 있습니다, 또. 사자랑 헷갈리는데, 뿔이 있으면 고마이누고요, 뿔이 없으면 사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고마이누는 이 박견이라고 불렀어요. 자, 다시 이누는 개고요, 견. 고마는 박입니다. 그럼 왜 박을 고마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걸 또 맥이라고 합니다. 짐승 맥자를 쓰는데요. 맥의 원래 발음은 박입니다. 박. 근데 이게 이거나 똑같이 고마라고 합니다. 고마. 일본에서는. 그래서 곰도 고마고 박도 고마로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우리는 박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곰, 밝은 곰, 신성한 곰을 이렇게 박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구려도요, 박곡으로 표시를 합니다. 밝은 나라. 그러니까 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한테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땅, 밝은 나라, 밝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하늘에서 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뭐 박복, 박산, 박달, 뭐 이런 식으로 그 광명이라는 걸 끊임없이 썼어요. 그 뜻을. 우리는 그게 정체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실현한 사람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광명을 드러낸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환이라고 한 겁니다. 한. 그게 칸이죠. 그 몽골에서는 지에서 칸 할 때 칸. 그래서 이 고마라는 거는 이 백제의 도성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시계 능녀가. 그래서 이 곰하는 원래 곰, 검, 가마로 펴지 어원이 같고 존경, 존귀함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는 곰답다. 그러니까 신성한, 밝은 그런 인간이다. 존귀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하는 모습이. 그래서 황원명과 요원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 황원명은 농업 중심, 왕권 국가고 요원명은 신권 국가다. 신성한. 그래서 신정과 제단, 적석, 정리, 제사주적, 신권 중심의 문화에 따라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땅을 중시했어요. 땅, 농사를 짓고. 근데 우리 동이족은 우리 배달민족은 하늘을 중시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쓸 때도 중국 사람들은 땅을 파요. 더 깊게. 특히 신시황릉 보면 지하 있잖아요. 그죠? 땅으로 들어가요. 이상하게 보면. 근데 우리 고구려 왕릉 보세요. 고구려 왕릉 보면은 장군청 같은 데 보면은 크게 짓고 중간에다 놓으셔요. 시신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늘에 짓는 겁니다. 이게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황원명에는 그 우아량의 제천당이 안 나와요. 그런 식이에요. 이 요원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이게 권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권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소통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그게 바로 이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완성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아량에 갔을 때 제가 찍어보니까는 21번 묘가 부정품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부정품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별로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많아집니다. 21번 묘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위대한 사람 아닐까? 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냥 묘예요. 이거 21번 묘. 평범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런 게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껴목걸이라고 해서 이제 부장품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홍산문화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무기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파도 무기가 없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 때는요 이런 게 나오죠. 이 청동기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요. 그 뒤에 가면은 요거 말고 기탕동봉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못으로 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홀이라고 합니다. 피구멍. 그러니까 찔렀을 때 피가 빠져나오게 하는 구멍이 끔찍하죠. 사실. 근데 분명히 무기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신권국가였다니까요. 신성. 그게 중요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무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끼리 놀게 하면은 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한 명한테 아니면 두 명한테 무기를 져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네, 권력을 져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청동기 무기를 만들면서부터 나도 무기 있어. 한번 붙어볼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막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이 청동 시대로 들어서서 철기 시대로 들어서는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단군 조선이 망하게 되죠. 네,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원명 왜 무너졌는가 이제 뭐 거의 끝인데요. 보면은 요거 이제 유럽의 신석기 사회가 뭘로 붕괴됐는가를 이제 그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붕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유골을 쫙 이렇게 시신을 모아놨는데 외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구나. 갑작스러운 어떤 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 이게? 피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홍산문화 우아랑 유적도요, 보면은
이쪽에서 보시면 좀 편한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이 적석총이 있고 원형 지단이 있고 오른쪽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발굴하다 만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버키대 교수님은 이게 만들다가 여기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한문유적이라는 곳인데요. 똑같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유골들이 쫙 어지럽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집 같은 곳이에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국 학자들이 까먹었는데 그 어떤 바이러스 때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상문화가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전염병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홍수 사건입니다. 단군조선 초기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일어났고 그 몇 년 뒤에 이제 중국에서 22년에 걸쳐서 이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화가 원래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황화 물줄기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왔다는 건 뭡니까? 기후가 변했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니까 농작물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 영양이 결핍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환경,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홍상문화가 서서히 붕괴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운 게 바로 단군조선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의 영향이 사실은 단군조선 초까지도 이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전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보면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설화. 그래서 수메르부터 시작을 하고 기독교의 그 구역에도 나오잖아요. 노아의 강주, 그죠? 그런 게 왜 나타나냐면 이 신석기 시대 때 강에 다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홍수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대홍수설화가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홍수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 일어나가지고 왜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거기 막 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다. 왜냐면 강이 바로 주변에 있으면은 개천이나 있으면은 홍수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그 물관리 시스템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고향 근처입니다, 얘가. 그래서 주차산에 전설에 보면은 단군 나라를 다스릴 때 장마로 물난리를 겪었다, 홍수가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역도 평해, 여기가 주차산인데 이 지역이 다 바다처럼 강물을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7년 홍수 치단 취소 단군의 신화 팽을해서 단군이 팽우라고 하는 신화를 시켜서 7년 홍수를 산과 물을 다스리겠다. 이게 충청도 거기까지 전해집니다. 지금도. 자, 이 단군세기에는 이제 팽우에게 명하여 똑같이 나오죠.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성단 그 1년 후입니다. 7년 홍수가 끝나고 1년 후에 왕검이 뭘 하시냐면, 자, 결국 이제 강화도죠. 강화도에 삼당성을 건설하고 제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제천단을 쌓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홍수를 다스리게, 그죠? 그리고 잘 다스렸거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천지의 고왕고고, 왜 강화도냐? 이게 남쪽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단군조선에서 보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이쪽에서 나게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천문을 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태자부를 보내서 이 우순이 보낸 순이죠. 우순이 보낸 사공 우와 도산에서 만나서 오행치수법을 정하시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에요. 나라의 경계를 살피게 하셨다. 그 다음에 회수와 태산 지역의 지역들을 평정해서 군주를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흥봉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흥봉구주로부터 이
지금 유학에서 말하는 고대의 통치제도, 질서, 어떤 경계 이런 모든 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 한 장에서. 이 한 장을 누가 정리했냐면 기자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주무왕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은나라의 그 성인으로 모시죠. 유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낙서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8, 951, 276 이렇게 돼 있죠. 네, 중앙이 한글이죠. 천자예요, 여기가. 그래서 홍목무주를 저도 최근에 공부를 다시 쭉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고도의 그런 국가 통치의 도, 인륜의 도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홍목무주 안에. 그래서 고대에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하늘이 우에게 홍범 구주를 내려 인륜이 확립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홍범은 뭐냐면 이 홍은 넓은 홍도 되지만 홍수의 홍자도 돼요. 그래서 홍범, 규범할 때의 범이죠. 그 다음에 구주할 때 이 주는 밭고랑, 밭두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계를 나누게 된 정전법의 그걸로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륜이 이때 확립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전에는 요순 시절에는 사실은 인륜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창명이 마법명, 칠성, 삼시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삼남과 삼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삼시랑은 뭐냐면 모신 신자잖아요. 삼신을 모시는 랑두라는 뜻입니다. 이 랑은 뭐냐면 지금도 일본에서는 산의 아이를 랑자를 씁니다. 랑자. 그래서 뭐 테라, 뭐 삼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젊은 일꾼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다. 그 다음에 삼남은 뭐냐면 배달 때 이제 불렀던 말이다 이거죠.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 같은 경우는 천왕랑이라고 불렀어요. 천왕을 모시는, 천왕을 수호하는 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 썼습니다. 상명교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추원이 난낭비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풍류에 대한 것은 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삼교를 포함하고 중생들을 접하여 교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풍류에 대해서 신라 시대 때는 풍월도라고 했습니다. 풍월도. 그리고 화랑을 나중에 이제 이 풍월도를 계칭해서 화랑이라고 했는데요. 그 출신이 어때야 되냐면 좋은 가문에 덕행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하죠. 조선시대 때는 이 나라의 최고의 국립 기관이 그 인재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 뭡니까? 네, 성균관이었죠. 성균관은 뭐예요? 만물을 고르게 균등하게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삼남은요, 삼신을 소화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삼남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사에 보면은 효소왕이 대현 살찬의 아들 부례랑을 국선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신라 시대 때는 선도, 신선, 선을 그 나라의 그 중심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화되죠, 사실은. 그래서 요건 이제 최영선 교수님이 했던 내용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풍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로부터 내려오는 깊음과 흐름. 그래서 유풍, 여류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 세태의 풍족, 기풍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류에 대해서는 난낭비서에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관계를 보면은 이 설교에 대해서 신도로서 교를 가르침을 베푸니 천하가 열복, 기뻐하고 감화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 풍류도는
시계는 신도고, 신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선도가 되는 거고, 선도의 가장 윗등은 뭐냐면, 선은 뭡니까? 신선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화랑계 원래 풍월도, 또 풍유도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을 모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다시 살리려고 했던 게 사실은 동학이고 이 다시개벽이고, 이 개벽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의 시작을 뭐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물론 한국으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동방 역사의 시작은 황금천왕이 개천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늘을 연다는 거죠. 하늘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근데 하늘을 여는 게 다시 한번 시작된 게 뭐였냐면 동학에서 개벽이라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시 개벽에 대해서 이 동학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